그럼 지금부터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우리 꿈나무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5기 2차 멘토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은행 수신외환개발부에 재직 중이신 강정호 멘토님께서 레디스를 활용한 대용량 트래픽 처리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는 오늘 이 레디스라는 인메모리 DB를 활용한 대용량 트래픽 처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은 저는 2019년에는 처음 2019년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루비와 루비 온 레일즈라는 서버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우리 FIS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거기서 맡은 업무들은 우리 은행의 국고, 즉 국세, 세금 수납, 그리고 예금 보험료 관련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부터는 이제 우리 은행에 이제 입사를 해서 현재 코어 뱅킹 개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으로는 이제 6년차 서버 개발자이고요. 주로 제가 활용하는 기술은 C 언어, 오라클, 그리고 스프링 부트, 그리고 자바입니다. 보통 금융권에는 이제 좀 C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가 속도, 그리고 안정성 이런 것들 때문에 C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자바와 스프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현재는 이제 대용량 트래픽 처리 관련이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이 좋은 서버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대용량 트래픽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2024년에 임영웅 가수의 콘서트인데요. 그 당시에 저 트립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티켓을 예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대기 순서를 보시면 62만 명이 대기를 하는데요. 사실 백엔드 서버 개발자의 가장 핵심은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사실 뭐 트래픽이 1000명, 2000명 이 정도면은 뭐 크게 관여를 안 해도 돼요. DB를 어떻게 개발하고 캐시를 쓰고 뭐 어떻게 해도 솔직히 1000명, 2000명은 그냥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만 명, 100만 명 트래픽이 몰릴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DB 부하가 올라가고 서버의 부하가 올라가고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그 백엔드 개발에 대해서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을 잘 관리하는 게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최고의 기술이고, 우리는 항상 이 성능을 극대화시켜서 트래픽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트래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시를 사용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보여준다거나, 인덱스를 써서 DB 조회를 최적화한다든가, 아니면 카프카라는 메시징 큐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대기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대기열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10만 명이 예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일부 사용자들의 요청을 임시로 보류시키는 겁니다. 이제 기다려 하고 잠시 대기열에 놔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느 정도 서버 부하가 내려가면 그때 대기열에 있는 트래픽을 뭐 예약 가능한 상태로, 콘서트 예약을 가능한 상태로 이제 바꿔주는 건데요. 그래서 일정 수의 사용자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사용자들은 그 대기열 안에 진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서버가 살아야 됩니다. 서버가 죽으면은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그 서버의 부하를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백엔드 서버 개발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열을 구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은행 창구 방식입니다. 은행 창구 방식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은행 창구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총 10명의 은행 직원이 있다고 하면은 고객들은 총 10명만 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고객이 업무를 완료하고 나가면 그 다음 고객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은행 창구 방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고객 수는 몇 명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0명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버의 부하를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총 N명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용자는 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콘서트 예약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콘서트 예약을 하려고 좌석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서버가 100명만 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1000명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100명은 예약 가능한 상태로 되고 나머지 900명은 데이터베이스 DB 대기열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용자에게 각각의 토큰을 발급을 해서 그 각각의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토큰과 사용자 아이디 등을 이제 DB에 저장을 합니다. 물론 이 DB에 저장할 때는 그 대기 순서, 그러니까 요청한 순서대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총 N명이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예약이 완료된 고객들은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그리고 로그아웃한 고객 수만큼 다시 대기열에서 빼서 예약을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의 부하를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 레디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혹시 MySQL이랑 레디스의 차이를 아세요? 네, MySQL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MySQL, 오라클, 포스트그레 모두 하드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고요. 이제 레디스는 메모리 위에서 동작하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요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레디스를 활용해서 서버의 부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MySQL과 레디스를 비교해 보면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드디스크예요. 그렇다 보니까 디스크 I/O가 발생을 해서 속도가 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메모리보다 저렴합니다. 우리가 노트북에 사용하는 SSD 같은 게 비싸잖아요. 그게 다 이제 메모리 기반이고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이런 게 저 MySQL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메모리 위에서 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MySQL에 비해서 약 10배 가량의 속도가 빠르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 레디스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대기열 구현 방법 첫 번째로는 은행 창구 방식을 알려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놀이공원 방식이에요. 그리고 레디스 캐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정 주기마다 놀이공원 입장하는 방식을 보면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은 일정 시간마다 계속 그 고객들을 입장시키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데요. N초, 일정 주기마다 N명의 사용자를 계속 입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를 입장을 시키는데 이때 그 대기열을 일반 MySQL 같은 하드디스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구현하는 게 아니라 레디스 캐시에다가 사용자들의 그 대기열을 만듭니다. 순서대로요.
그럼 일단은 레디스 캐시는 아까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인서트 될 때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대기열에 진입할 때도 속도가 빠르고 대기열에서 뺄 때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아까 은행 창구 방식이랑 MySQL을 이용한 그 대기열 구현과 그리고 놀이공원 방식의 레디스 캐시를 이용한 대기열 구현 방식 중에 사용자, 그 고객의 대기 시간이 적은 방식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혹시 메신저 줌에다가 써주세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말해주시면 정말 이거는 네, 좀 백엔드 개발을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네, 레디스가 빠른 것도 있죠. 네, 입장과 빠질 때 속도가 빠르고 경우님, 네, 유진님 램으로 처리해서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지연님도 네, 놀이공원 방식 메모리 값을 네, 저장해서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레디스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속도가 빨라서 사용자 대기 시간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n초마다 n명이 입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20초마다 100명의 사용자가 계속 입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고객은 그냥 20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한 고객이 끝나야 그 다음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를 기약 없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놀이공원 방식 플러스 레디스를 사용한 대기열 구현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은행 창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합니다. 왜일까요? 은행 창구 방식에서는 왜 서버 개발자한테 더 좋을까요? 메신저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은행 창구 방식이 서버 개발자한테 더 좋은 이유. 아, 네, 경호님 맞습니다. 부하가 적어요. 왜냐면은 딱 그 정해진 사용자의 개수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영웅의 콘서트를 예약할 때 콘서트 예약 시스템의 레디스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셋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아세요? 셋. 우리가 자료 구조는 뭐 큐도 있고 셋도 있고 있는데 셋이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아마 다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셋은 중복을 제거하는 어떤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을 셋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각각 한 명씩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중복을 제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를 관리하지 않아요. 이 셋은. 하지만 레디스에서는 이제 이 sorted set이라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sorted set의 특징은 중복 제거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요. 그럼 대충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대기열을 구현해야 되는지. 이제 요거는 제가 직접 레디스를 활용해서 저렇게 sorted set에 사용자들을 입력해 본 것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키라고 이 sorted set은 키와 스코어 그리고 멤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sorted set의 이제 이름이에요. 이 셋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는 뭐 자유롭게 지으면 되는 거고요. 이 sorted set에서 순서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저 스코어라는 개념이에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입장 시각을 스코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장 시각을 스코어로 설정하면은 빨리 온 순서대로 더 낮겠죠. 그러면은
저 스코어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멤버 유저 1번은 예를 들면 저기 2024년 4월 12일 뭐 00시 47분 1초 이렇게 돼 있고, 유저 2번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저 3번 저렇게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랭크를 해보게 되면요, 저기 레디스에서는 zRank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해당 사용자의 순위가 몇 번째 순위인지 알 수가 있어요. sorted set이라는 거 내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유저 1번은 0번째, 즉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는 겁니다. 유저 2번은 첫 번째, 뭐 유저 4번은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콘서트 예약 시스템을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 즉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콘서트 예약 시스템 서버로 호출이 들어갑니다. 저기 HTTP 포스트 메서드인데요. 혹시 HTTP 메서드가 뭔지 아시나요? 아,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하나 보네요.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맞고요. 네, 그래서 HTTP 포스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저 /API /wait 이라는 URL에다가 이제 API 요청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면은 이제 콘서트 예약 시스템 서버에서는 저 URL로 들어온 그 내용을 레디스 대기열에다가 진입을 시킵니다. 뭐 키는 waitlist라는 키 이름으로 입장 시각을 스코어로 해가지고 멤버는 저렇게 UUID라는 고유 식별자를 이용해서 그 sorted set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다 부여가 되겠죠. 1번부터 100만 명까지. 그리고 네, 레디스에 저렇게 넣는 거고요. 지금 제가 MySQL에다가는 그 저렇게 화살표를 안 그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레디스가 앞단에서 이미 다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도가 매우 빠르게 유지하면서 레디스에서 이미 대기열을 다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B까지 호출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 레디스 앞단에서 다 이렇게 대기열을 처리해주고 있다면은 MySQL에는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이런 아키텍처로 하게 된다면 메신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서버 리소스에 갑자기 많은 트래픽이 안 들어가서 서버 부하가 네, 부하가 맞아요. 부하가 감소를 합니다. 이게 DB에 들어가는 부하가 적어집니다. 우리가 DB도 이제 부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조회 속도나 아니면 삽입, 삭제, 수정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레디스에서 앞단에서 먼저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DB로 들어가는 부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DB는 뭐 다른 역할을 또 많이 할 수 있겠죠. 뭐 조회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거에 오히려 좀 더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열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트래픽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위해서 이렇게 레디스를 활용해서 대기열을 구현하고 그 대기열로 서버에 들어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용량 트래픽 처리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용량 트래픽 처리를 할 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사람이 한두 명이 요청할 때는 사실 고려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10만 명, 100만 명이 요청을 할 때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DB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인덱스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레디스를 사용해서 대기열을 구현을 해야 되고, 또 카프카라는 메시징 큐를 이용해서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병렬 처리를 비동기로 해야 되고 하여튼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추가 정보로 가져온 거고요. 이 레디스라는 거는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한번 깃허브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레디스라는 오픈 소스를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이게 2009년에 이제 나왔어요. 2009년에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개발자 살바토르 산 필리포라는 개발자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보안업체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C 언어를 이제 잘 알았대요. C 언어를 잘 알았고, 이 레디스가 C 언어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8시간씩 개발을 해서 이 레디스라는 오픈 소스를 만들었고, 이게 현재는 전 세계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서 사용이 되고 매우 유용한 이제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백엔드 개발자를 희망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레디스를 잘 쓰면은 아마 면접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제 발표를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개발자 밈 2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밈을 보시면은 지금 곰이 저 사람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있죠. 저게 이제 테크니컬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제 저기 스타트업 같은데 기술 면접 보러 가시면은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엄청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입사하고 보면은 저 아이가 저 곰돌이 푸랑 노는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면접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보실 분들도 있을 건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기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면접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 두 번째 밈은 이제 크리티컬한 버그가 발견되었을 때 개발자와 그리고 테스터의 입장인데요. 저희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좌절하는 장면이 있고, 테스터 같은 경우는 발견했기 때문에 저게 성과기 때문에 저렇게 웃는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고, 네, 이 두 가지 밈이 개발자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발자로서는 이제 저는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1년 차 때는 저랬다가 저희 지금 6년 차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뭐 농담이고요. 아주 재밌게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뭐 공부해야 될 양도 많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만큼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고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노트북 하나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직업이 솔직히 이런 직업들이 몇 개 있을까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매우 보람차고 아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들을 희망하고 있는 지금 마이스터고 학생분들께 꼭 개발자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정호 멘토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너무 네라고 다들 답변해 주시고 있어요. 멘토님께서 하신 질문에 답도 너무 잘하시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잘 소통이 되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강연 들으면서 멘토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 지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들었던 궁금증도 괜찮고요. 멘토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들도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멘티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마지막 이 개발자 밈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조금 힘든 면이라고 그럼 생각하시나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개발자에서 가장 힘든 거는 제가 볼 때는 성장이 많이 없을 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자라는 직업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연차에 맞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개발자로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10년 차 개발자지만 1년 차 신입 같은 개발자가 있고 1년 차지만 10년 차 같은 개발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에 있어서 만약에 성장이 없다 하면은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 회사에서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성장을 못 한다거나 개인의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다거나 성장이 없을 때 개발자로서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 네. 개발자인 것 같네요. 네, 우리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승준님께서 추석 기차표 예약 같은 경우에도 n분의 n명이 들어가는 레디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그 아마 추석 때 KTX 같은 거를 예매할 때 보면은 내 순번이 몇 번째인지를 보여주는 그 창이 뜨잖아요. 아마 많은 창들이 그렇게 뜰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레디스를 이용해서 대기열 구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여기다가 추가로 뭐 메시징 큐, 카프카라는 기술을 더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백엔드 기술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추석 기차표 예약 같은 경우에도 대기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서버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과거 한 5년, 3년에서 5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자바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 괜찮은 스타트업이나 괜찮은 빅테크 기업들을 보시면은 코틀린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바와 코틀린 그 두 가지 언어를 서버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바를 이미 공부를 하시고 익숙해지셨다면은 코틀린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멘토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나 선정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왜 개발자가 되셨나요? 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네,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원래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뭐 제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했던 인턴들도 다 이제 경영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개발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개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이렇게 명료하게 답이 나오고 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더 나아지게 성능을 개선하고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고 하는 이 엔지니어링 기술이 아주 그 삶에 큰 가치를 준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어느 곳에서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기 때문에 저는 개발자라는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희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드리고 다음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골라주시겠어요? 네. 현재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를 작성 중입니다. 최근에 개발에 힘쓰고 계신 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와, 네. 현재 개발에 힘쓰고 있는 분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당돌한 질문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제가 네. 생각을 해보고 네. 이따가 그 Q&A 시간이 있는데 네, 그때 맞아요. 한번 제가 같이 답변 드릴게요. 서현님, 네, 제가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강정호 멘토님과 여기까지 인사 나누고 다음 두 번째 멘토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우리금융지주에서 미래혁신부에 재직 중이신 박대경 멘토님께서 디지털 금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금융지주 미래혁신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대경 대리입니다. 오늘 이제 앞 시간에 이제 조금은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저는 조금은 그것보단 가벼운 디지털 금융이란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도 우리 FIS에 이제 17년도 1월에 입사를 해서 저는 카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금융지주 미래혁신부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관심사는 이제 최적화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한정된 자원이나 어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더 최적화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이제 금융권 시스템은 이제 총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계정계, 그리고 정보계, 채널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이나 아니면 뭐 트랜잭션 처리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보계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저장 기능에 특화된 그런 시스템, 그리고 채널계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제어하거나 이제 홈페이지 그런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앱,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개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통칭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카드 정보계 시스템 그 개발 운영을 담당을 했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카드 데이터만 이제 다뤘다면 그런 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 그리고 뭐 캐피탈, 뭐 투자 회사, 뭐 투자증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런 데이터 통합된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시스템을 그런 플랫폼을 기획하는 업무를 했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스타트업 발굴하고 그런 스타트업들과 우리 금융그룹의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혁신 기술과 그런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기업을 의미하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지금 스타트업 발굴 사업 연계인데, 제가 이거는 조금 지금 최근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제가 이런 부분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금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가 좀 내려본 정의는 그냥 디지털과 그리고 금융을 더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쪼개서 일단은 좀 정의를 해봤고, 그래서 디지털이란 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반대되는 말로는 아날로그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뭐 물질이나 시스템, 뭐 물리적인 상태를 약간 어떤 숫자나 문자 등의 어떤 그런 기계적 신호 뭐 바꿔서 이제 표현하는 걸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고, 그리고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조금 뭐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어.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금융회사라고 하면 뭐 은행도 있고 뭐 카드, 뭐 보험회사, 뭐 모든 거를 약간 통칭하는 그런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의 흐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의 흐름을 디지털화했다. 그리고 뭐 디지털화된 돈의 흐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조금 더 쪼개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인터넷,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뱅킹 이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쪼개봤고, 아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조금 계속 좀 염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 이 앞 글자들만 따서 인스스라고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인스스.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 뱅킹.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스스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인터넷 이용률이 2000년대부터 2023년까지 보시면 이제 2000년도에는 보시면 44.7% 정도 인터넷을 이제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보면은 94%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컴퓨터를 샀던 게 99년도 뭐 이때쯤이거든요. 뭐 그때 다들 뭐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때 뭐 이제 2000년도 막 닷컴 버블 뭐 이렇게 있으면서 막 되게 IT가 붐이었어요. 그 전에를 생각해 보면 막 그때 저도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하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거를 그때 저도 접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냥 게임으로 처음에 접했죠. 그때 당시에 뭐 리니지나 바람의 나라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서도 그래서 그걸 모뎀으로 연결해서 예전에 했었는데 그때 전화비가 한 36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때 저 그 전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그리고 그 이제 좀 지나니까 이제 인터넷이 좀 보급이 되더라고. 보급이 됐을 때 인터넷이 한 달 가격이 한 그때 3만 원, 4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가격도 낮아지고 이렇게 인터넷이 좀 그래서 달 보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00년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게 이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폰과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인터넷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그때 아이폰 처음 그 발표를 할 때 그때 이렇게 나왔던 그 문구이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손으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곳에 이제 접속을 했다면 이제 한 손 위에서 이제 손쉽게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스마트 뱅킹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은행이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세뱃돈 받고 뭐 용돈 받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 돈이랑 이제 통장 들고 이제 은행 가가지고 돈 넣어주세요 그리고 하거나 아니면 뭐 ATM기에 넣어서 이제 돈을 넣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출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뭐 종이에 써가지고 뭐 얼마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스마트가 이제 뭐 똑똑하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좀. 그래서 스마트폰 통해서 이제 입출금이나 이체, 대출 등을 이제 편하게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디지털 금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뱅킹은 그 디지털 금융의 어떻게 보면 일부분인데 이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정의를 하자면은 보다 보면은 다 그런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 등장한 게 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여기 아실 수도 있는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뱅크와 같이 그냥 그런 뭐 은행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만 그런 상품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전문 은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그런 금융 서비스를 조금 편하게 제공할 수 있게 그런 AI 뱅커라는 것도 출시가 돼서 이제 AI가 어떤 뭐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생성형 AI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그런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뭐 이제 자동적으로 뭐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가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AI와 접목한 AI 뱅커라는 개념도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이 단어는 잘 알 텐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대두된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인데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좀 더 이제 보안성을 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그러니까 그런 인증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과 접목을 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금융을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어떻게 조금 그렇게 잘 활용을 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는지를 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이라고 하죠. 이제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아닌 이제 비대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에 대한 고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래량이 갑자기 뭐 비대면이 많아지게 된 경우에 어떤 뭐 거래량을 뭐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 스마트 뱅킹으로 들어갔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금융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금융 서비스를 예전부터 이제 조금 제공해왔던 분들과 기획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발대식 때 풀었던 퀴즈 있잖아요. 그 정답 혹시 기억나요? 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클라우드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그런 기술들을 그냥 뭐 이렇게 기술로 치부하지 않고 그런 기술들과 그런 금융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고객들에게 보안성과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업무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한 역량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즐거운 것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줄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좀 즐겁고 뭐가 요즘에 많이 관심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이제 개발하면서 너무 좋다. 뭐 네이버 뭐 검색 이런 거 하면 너무 좋다. 운동 나왔고 SNS 소통 또 나왔고요. 책 읽기, 퍼즐, 밥 먹기, 코딩, 사진 촬영, 게임, 질문, 질문 좋아요. 노래 들으면서 개발하면 즐겁고.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많이 관심 있고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그런 게 조금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가 뭐 막연하고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관심 있는 것, 즐거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면서 약간 여러분들의 그런 캐릭터를 찾아 나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디지털 금융을 좀 뭐 아예 이렇게 뭐 관심 가지지 말라 이렇게는 못하겠고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을 또 뭐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뭐 검색을 해서 조금 뭐 찾아봐도 되고 하면서 그냥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 진학이잖아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이제 관련 있는 학과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금융그룹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주변에 있는 이제 분들이 어떤 학과에 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물어보고 그랬을 때 나왔던 학과이고요. 그래서 뭐 학과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제가 할 수 있진 않고 그래서 이런 학과들에 있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학과에 있는 분들이 이 우리금융그룹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에는 크게 큰 제한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많이 있는 게 경영학하고 이제 컴퓨터공학 분야의 분들이 되게 이제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는 이제 학과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고 어떤 뭐 바로 뭐 일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더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는 두 가지 그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희망을 한다면 뭐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그런 디지털 유관 부서들이 있거든요. 뭐 디지털 뭐 혁신부, 디지털 개발부 뭐 그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요즘 최근에도 우리금융 그룹에서 그런 특성화고 친구들을 채용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금융사에서도 많이 그런 채용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이제 취업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핀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과 이제 그런 기술, 좀 더 기술 쪽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핀테크 기업에서 조금 그런 역량을 쌓아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면 뭐 단순히 금융에 한정짓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업종에서도 이제 그런 IT 시스템이나 그런 IT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뭐 직접 이제 취업 시장에 뭐 그런 회사에 뭐 입사하는 걸로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제 뭐 그런 국비 지원 교육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국비 지원 교육도 찾아서 교육을 수강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학 진학 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학과에서 학과 공부만 하면은 되게 뭐 이렇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뭔가 추가 활동, 그리고 뭔가 학과에서 뭔가 하는 공부들에서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준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문과로 만약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그런 정보 처리 기사나 뭐 IT 자격을 취득하면서 그런 IT에 대한 조금 관심 조금 가져보고 뭐 살짝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컴퓨터 공학이나 공대생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거를 좀 더 특화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IT 기술을 활용해서 조금 뭐 개선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실생활의 문제점을 IT 기술을 활용해서 뭐 해결해 본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그런 활동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인턴이나 대외 활동, 공모전이나 프로젝트들은 이제 뭐 어떤 학과에서든지 뭐 공통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뭐 거기에서 뭐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뭔가 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도전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그런 경쟁력이 많이 좀 더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말씀을 살짝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컴퓨터 처음 이제 아버지가 그때 사주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아버지께서 한자 이제 90점을 맞으면은 사주신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한자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게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런 관심사에서 이제 발전해서 컴퓨터공학에 전공하게 됐고, 그래서 컴퓨터공학에서 제가 지금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들이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운영체제부터 해서 자료구조. 전 이런 과목들이 되게 저한테는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 당연히 뭐 정보처리 기사는 당연히 뭐 컴퓨터공학 전공자면 다 기본으로 있는 자격증이고, 이제 뭐 게임 쪽도 관심이 있어서 게임 프로그래밍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그런 SQLD 자격증도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활동으로 보면은 이제 뭐 조금 좀 실제 서비스가 되고 뭐 그리고 회사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는 그런 것들에 어떤 거가 있을지를 찾아보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웹 프로그래밍 교육을 저도 들었었고, 그리고 정보 보안도 되게 많이 지금 기업이나 뭐 IT 시스템 개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저는 신청을 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뭐 대학 진학 안 한다고 하면은 뭐 남자 멘티 분들 같은 경우에 학생분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될 텐데, 저도 군대 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육군 장교로 저는 복무를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들이 되게 자양분이 됐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그런 쪽은 아니지만 이제 가게 된다면 막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입사 전에 이제 중소기업 IT 부서에서 한 10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ERP 개발 운영도 하고, 뭐 네트워크 장비도 직접 다루고, 이제 뭐 그런 직원들이 쓰는 뭐 IT 기기, 뭐 전산 기기도 저는 뭐 이렇게 뭐 제공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데이터에 관심이 가져지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쪽으로 더 하고 싶어서 지금 회사에 오게 되었거든요. Q&A 로 바로 넘어갔네요. 예. Q&A 조금 이따가 그러면 하기로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뭐 이렇게 퀴즈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 이게 정답이 같이 나오게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 조금 정리하면은, 아까 여러분들 그 썼던 거 뭐죠? 세 가지 키워드? 그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 뭐였지? 세 가지 그 줄여서 좋아요. 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 금융 아니고 스마트 뱅킹입니다. 진솔 학생. 네, 스마트 뱅킹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그런 디지털 금융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됐고 많이 조금 핫한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한마디 뭐 응원의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뭐 관심사나 그런 좋아하는 것들 아까 많이 써줬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들을 이제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뭐 너무 공부만 하진 말고 이제 좀 뭐 운동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쉬면서 그렇게 조금 자기만의 그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이제 좀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그 길들이 보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회도 주어지고 할 텐데, 그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캐릭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걸 차곡차곡 하다 보면 충분히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멘토링은 마치겠습니다. 네, 박대경 멘토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죠? 다들 인스스도 너무 잘 답변해 주시고, 답변들 멘토님 덕분에 우리 멘티분들의 관심사까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멘토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 네, 바로 올라왔습니다. 금융권 마음 분리 규제가 풀린다고 들었는데 우리은행은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답변 가능한 부분인가요? 잠깐만. 예. 일단은 잠시만요. 네. 금융권 망분리 규제가
일단은 저도 이거를 신문 기사로 접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보고 만약에 이게 망분리 규제가 좀 풀리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때 당시 망분리 규제가 있으면서 조금 그렇게 된 게 이제 그런 실제로 고객들이 쓰는 그런 시스템 쪽이랑 그리고 이런 내부에서 개발하는 부분에 그런 망이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그런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늦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에 조금 풀어가지고 뭐 어떤 뭐 내부의 그런 뭐 고객들의 니즈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아마 가지 못할 것 같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조금 단계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하면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그게 오피셜하게 나오지는 정해지진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 실제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공기범 학생. 네. 네, 이번엔 멘토님께서 하나 질문 선정해서 네. 답변해 주세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기 이하정 학생님 네. 그 전자 IT 회사가 아닌 금융 쪽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전자 회사나 IT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유통회사의 IT 팀에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때 중요하다고 딱 그냥 들었던 생각이 그 데이터였거든요. 데이터. 어차피 시스템이란 거는 그 뒤에 다 데이터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그러면 어디에 많지? 라고 했을 때 그 분야가 어디였냐면 금융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 이후에 이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그런 관심도를 많이 어필하고,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라고 하긴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심 어필을 하면서, 지금 회사에 와서도 그런 데이터 관련된 직무를 시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저희 하나만 더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선정해 주세요. 되게 그 안서연 학생의 질문이 되게 네. 어, 소연 학생이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질문이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발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되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뭐챗 GPT나 뭐 그런 AI를 활용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다양한 금융 소외계층의 니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되는 그런 머신러닝 기능을 되게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개발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기획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그런 디지털 소외 계층이 발생되지 않게 그런 디지털 금융 쪽에서도 이제 그런 소외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어디 섬이나 아니면 뭐 어디 그런 시골 쪽에 있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은행 가기도 어렵고 이렇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소되는 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마트 뱅킹이나 아니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소외계층을 그런 니즈를 조금 해소해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현 학생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차 멘토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해주신 멘토님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박수 우리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우리 장학생분들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강연 다 듣고 난 소감을 짧게 한 줄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선정해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멘토님들 각각 한 분씩 선정해 주시고 저도 한 분 선정해서 3분을 뽑도록 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자유롭게 댓글로 오늘의 소감 한 줄로 짧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3명 중에 1명의 취향만 저격하시면 됩니다. 뭐든 써주세요. 제일 처음 쓰는 게 아마 어려울 텐데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석현 학생 감사합니다. 또 어떤 말이든 좋습니다. 네, 많이 몰랐던 백엔드 기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도 서버 관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경원 학생 남겨주셨고요. 평소 사회와 디지털에 관심이 가졌는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서현 학생 남겨주셨고요.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멘토링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저녁 시간에 기꺼이 멘토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빈 학생 마음이 녹아내리는 후기입니다. 네, 여기 멘토님들을 쭉 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트 좀 하나씩 읽어주시고 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링크드인 1촌 보내주시면 받아주시나요? 가능한가요? 네, 받아주세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경영학이라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을 보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백엔드 기술에 대해 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너무 다들 정말 유익했습니다. 쌤 이뻐요. 누군가요? 감사합니다. 네, 다들 알찬 댓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좀 눈에 들어오는 댓글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하나 정했습니다. 아, 정하셨어요? 멘토님도.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두 분 다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여기 네. 화면에 나오나요? 네, 그럼 멘토님께서 먼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위에 네. 그 방경호 학생 강경호 학생. 적어준 네. 것들 한번 괜찮았습니다. 강경호 학생.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있는데요. 네. 많이 몰랐던 백엔드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도 서버 관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경호 학생 축하드립니다. 네. 치킨 맛있게 드시고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정하신 이유? 아까 질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또 보셨군요. 네네. 아까 서현 학생이랑 경호 학생이랑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또 경호 학생이 백엔드 쪽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는 저거 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저기 안서연 네, 서현 학생. 학생. 오늘 자주 보였던 학생이에요. 네, 아까도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런 고민을 한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평소 사회와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런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있다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계속 가지셔가지고 그 잘 잘 발전시켜 나가시켜서 우리금융그룹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지금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서현 학생.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우리 학생분들께서.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댓글을 써주신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제일 처음에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간략하게나마 적어주셨던 김석현 학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저희 마지막으로 3차와 4차 멘토링 안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멘토링은 9월 11일 수요일, 4차 멘토링은 10월 1일 화요일에 줌으로 동일한 시간대인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서 조금 늦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꼭 제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 일정 기억해 주시고 2차 멘토링과 마찬가지로 멘토링 자료는 드라이브에 공유가 될 테니까요. 다들 강연 전에 접속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꿈나무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2차 멘토링 준비해 주신 우리 멘토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장학생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진행될 3차와 4차 멘토링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우리 꿈나무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5기 2차 멘토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